서울의 번화한 홍대거리, 밤늦도록 불 밝힌 카페에서 젊은 여인 지아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 속 역사 드라마 주인공의 고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 몰랐던 것은 역사 속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들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잔혹한 제3제국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남자들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괴벨스, 힘러, 괴링, 그리고 총통 아돌프 히틀러. 하지만 그들의 옆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권력과 명성을 함께 누리며 때로는 그 잔혹한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지지했던 여성들. 그들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동조, 때로는 적극적인 참여는 제3제국의 어두운 역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뒤에 가려진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권력의 잔인한 그림자에 삼켜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언제나 경계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작게 새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바꾼 대격변의 한 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희생양으로 치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증거는 때때로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잔혹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여인은 마그다 괴벨스입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아내이자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천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마그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를 만나기 전에도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유대인 남자와 가까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를 만난 후 그녀의 삶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광신적인 면모를 일깨웠고 그녀는 나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H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상징했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딘, 헤다, 하이데. 이 순진한 아이들의 이름조차 그들의 부모가 가진 어두운 집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그다는 대중 앞에서 완벽한 아리아인 여성의 표본으로 비쳤습니다. 우아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 그녀의 이미지는 나치 선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벨스의 수많은 불륜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벙커에서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 마그다는 자신의 6자녀를 독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절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한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시안화칼륨 캡슐을 깨물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잠이 깃들어 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마그다가 단순히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장 순수한 존재마저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는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는 광신적인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르만 괴링의 아내인 에미 괴링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녀는 한때 유명한 여배우였으며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 중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럭셔리 부티크에서나 볼 법한 의상을 입고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에미는 본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연극 무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괴링을 만나면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괴링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에게 모든 사치와 특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제3제국 내에서 제2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카린 괴링 기념재단을 통해 자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치 정권의 잔인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대인을 돕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행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미는 괴링이 수많은 예술작품과 재산을 약탈하여 축제하는 과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그 약탈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장과 보석들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에미는 자신의 남편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가 전쟁의 잔혹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괴링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최종 해결책에 서명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미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나치 정권에 동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징역형과 더불어 재산의 30%를 몰수당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여배우의 삶은 불명예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에 기댄 삶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미의 운명보다 더 기이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선택과 행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단순한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꺼이 공범자의 길을 걸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마르틴 보르만의 아내 게르다 보르만입니다. 그녀는 제3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보르만의 아내로서 그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통제되고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게르다는 강력하고 교만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며 심지어 나치 이데올로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더욱 과격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믿었으며 그 신념에 따라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독특한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르다는 남편에게 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아리아인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일부 다처제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나치 독일의 고위층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히틀러조차도 게르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의 첩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보르만 저택에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르다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도덕이나 감정보다 국가와 인종의 우월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게르다는 이탈리아로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암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남긴 극단적인 사상과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데올로기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에바 브라운, 아돌프 히틀러의 오랜 연인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그녀는 다른 측근 북인들과 달리 공식적인 직함 없이 히틀러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은밀하고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에바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상인의 딸이었고 히틀러의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히틀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내연녀가 되어 오랫동안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결혼하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바와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에바는 대부분의 시간을 히틀러의 개인 별장인 베르히테스가덴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파티를 열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으며 비교적 한가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주로 패션, 영화, 그리고 히틀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그의 가장 친밀한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동조는 히틀러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 옆에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오자 에바는 히틀러가 있는 벙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패배 직전인 1945년 4월 29일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에바는 히틀러와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누아 칼륨 캡슐을 깨물었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제3제국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그에 따른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여성들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 하인리히 힘너의 아내 마르가레테 힘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제3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힘너의 아내였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숨겨진 동굴처럼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나치당이 부상하기 전에 힘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으며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러와 결혼하면서 나치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열렬한 나치 지지자였으며 남편의 지위에 따라 얻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심지어 나치 독일의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독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친위대원들의 재정적 관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의 조직에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친위대의 자선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의 잔혹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대인 상인들에게서 강탈한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저택을 꾸미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수용소 방문객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력과 잔혹함에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힘러는 마르가레테 외에도 다른 연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권력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고통과 이데올로기적 맹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침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르가레테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노동 캠프에서 1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녀의 딸 구드룬 힘러는 평생 아버지를 옹호하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마르가레테의 이야기는 악명 높은 인물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악행에 대해 침묵하고 심지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닌 나치 정권의 또 다른 공범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3세국의 잔혹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사치를 누리고 남편의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지지했으며 때로는 그 잔혹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아리아인 여성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며 나치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질투, 배신, 그리고 광기 어린 신념이 뒤섞인 개인적인 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어떤 이들은 숨어 살면서 과거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책감과 공범의식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한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잔혹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은 비단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광신적인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인물들이었으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단순한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꺼이 공범자의 길을 걸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권력의 달콤함과 이데올로기의 유혹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어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함과 특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끔찍한 비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고층 빌딩 숲 뒤에 숨겨진 그림자처럼 그들의 내면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그들이 지지했던 정권의 잔혹함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함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들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던집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집단적 광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제3제국의 광기가 단순한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 또한 그 잔혹한 시스템의 일부였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편하고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어두운 교훈을 배우고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괴물 같은 행동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을 찾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경계심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어두운 비밀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잔혹하고 그들의 선택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광화문의 웅장한 역사적 건축물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어두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스며들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악에 맞서 싸워야 함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잠재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히틀러 측근 부인들의 삶은 권력과 악의 교차점에서 벌어진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인류는 이 잔혹한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울의 번화한 홍대거리, 밤늦도록 불밝힌 카페에서 젊은 여인 지아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 속 역사 드라마 주인공의 고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 몰랐던 것은 역사 속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들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잔혹한 제3제국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남자들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괴벨스, 힘러, 괴링, 그리고 총통 아돌프 히틀러. 하지만 그들의 옆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권력과 명성을 함께 누리며 때로는 그 잔혹한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지지했던 여성들. 그들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동조, 때로는 적극적인 참여는 제3제국의 어두운 역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뒤에 가려진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권력의 잔인한 그림자에 삼켜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언제나 경계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작게 새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바꾼 대격변의 한 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희생양으로 치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증거는 때때로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잔혹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여인은 마그다 괴벨스입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아내이자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천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마그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를 만나기 전에도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유대인 남자와 가까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를 만난 후 그녀의 삶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광신적인 면모를 일깨웠고 그녀는 나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H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상징했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딘, 헤다, 하이데. 이 순진한 아이들의 이름조차 그들의 부모가 가진 어두운 집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그다는 대중 앞에서 완벽한 아리아인 여성의 표본으로 비쳤습니다. 우아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 그녀의 이미지는 나치 선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벨스의 수많은 분류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르닌 벙커에서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 마그다는 자신의 6자녀를 독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절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치 이데올로지가 얼마나 한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시아노칼륨 캡슐을 깨물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잠이 깃들어 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마그다가 단순히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장 순수한 존재마저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는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는 광신적인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르만 괴링의 아내인 에미 괴링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녀는 한때 유명한 여배우였으며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 중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럭셔리 부티크에서나 볼 법한 의상을 입고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에미는 본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연극 무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괴링을 만나면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괴링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에게 모든 사치와 특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제3제국 내에서 제2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카린 괴링 기념재단을 통해 자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치 정권의 잔인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대인을 돕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행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미는 괴링이 수많은 예술작품과 재산을 약탈하여 축제하는 과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그 약탈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장과 보석들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에미는 자신의 남편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가 전쟁의 잔혹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괴링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최종 해결책에 서명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미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나치 정권에 동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징역형과 더불어 재산의 30%를 몰수당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여배우의 삶은 불명예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에 기댄 삶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미의 운명보다 더 기이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선택과 행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단순한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꺼이 공범자의 길을 걸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마르틴 보르만의 아내 게르다 보르만입니다.
그녀는 제3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보르만의 아내로서 그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통제되고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게르다는 강력하고 교만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며 심지어 나치 이데올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더욱 과격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믿었으며 그 신념에 따라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독특한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르다는 남편에게 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아리아인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일부 다처제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나치 독일의 고위층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히틀러조차도 게르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의 첩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보르만 저택에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르다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도덕이나 감정보다 국가와 인종의 우월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게르다는 이탈리아로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암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남긴 극단적인 사상과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데올로기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에바 브라운, 아돌프 히틀러의 오랜 연인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녀는 다른 측근 부인들과 달리 공식적인 직함 없이 히틀러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은밀하고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에바는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상인의 딸이었고 히틀러의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히틀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내연녀가 되어 오랫동안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결혼하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바와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에바는 대부분의 시간을 히틀러의 개인 별장인 베르히테스가덴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파티를 열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으며 비교적 한가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주로 패션, 영화, 그리고 히틀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그의 가장 친밀한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동조는 히틀러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 옆에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오자 에바는 히틀러가 있는 벙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패배 직전인 1945년 4월 29일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에바는 히틀러와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시안화칼륨 캡슐을 깨물었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제3제국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그에 따른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여성들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 하인리히 힘러의 아내 마르가헤테 힘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제3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힘러의 아내였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숨겨진 동굴처럼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트는 나치당이 부상하기 전에 힘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으며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러와 결혼하면서 나치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열렬한 나치 지지자였으며 남편의 지위에 따라 얻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심지어 나치 독일의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독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친위대원들의 재정적 관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의 조직에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친위대의 자선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의 잔혹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대인 상인들에게서 강탈한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저택을 꾸미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수용소 방문객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력과 잔혹함에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힘러는 마르가레테 외에도 다른 연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권력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고통과 이데올로기적 맹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침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르가레테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노동 캠프에서 1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녀의 딸 구두룬 힘러는 평생 아버지를 옹호하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마르가레테의 이야기는 악명 높은 인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악행에 대해 침묵하고 심지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닌 나치 정권의 또 다른 공범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3제국의 잔혹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사치를 누리고 남편의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지지했으며 때로는 그 잔혹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아리아인 여성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며 나치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질투, 배신, 그리고 광기 어린 신념이 뒤섞인 개인적인 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어떤 이들은 숨어 살면서 과거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책감과 공범의식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한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잔혹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은 비단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광신적인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인물들이었으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단순한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꺼이 공범자의 길을 걸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권력의 달콤함과 이데올로기의 유혹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어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함과 특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끔찍한 비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고층 빌딩 숲 뒤에 숨겨진 그림자처럼 그들의 내면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그들이 지지했던 정권의 잔혹함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함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들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던집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집단적 광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제3제국의 광기가 단순한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 또한 그 잔혹한 시스템의 일부였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편하고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어두운 교훈을 배우고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괴물 같은 행동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을 찾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경계심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 부인들의 어두른 비밀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잔혹하고 그들의 선택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광화문의 웅장한 역사적 건축물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어두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스며들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악에 맞서 싸워야 함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잠재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히틀러 측은 부인들의 삶은 권력과 악의 교차점에서 벌어진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인류는 이 잔혹한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